잿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차가운 눈물을 쏟아낼 듯 낮게 드리운 해안시의 늦가을 오후였다. 스산한 바닷바람이 낡은 교복 치마 아래로 파고들어 강하늘의 종아리를 핥히었다. 늘 그렇듯 하늘은 머리 전체를 뒤덮는 낡은 회색 후드티의 모자를 눈썹까지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곱슬거리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난히 튀는 머리카락과 남들보다 한 톤, 어쩌면 두 톤은 더 어두운 초콜릿색 피부. 그것은 하늘에게 주어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낙인이자 이 작고 보수적인 해안 도시에서 그녀를 끊임없이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가두는 꼬리표였다. 해안고등학교 2학년, 새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훌쩍 넘었지만 하늘의 학교 생활은 여전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고 고독했다. 텅 빈 복도를 혼자 걸을 때조차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한 속삭임, 무심한 척하지만 끈질기게 따라붙는 흘깃거림, 그리고 그 모든 불편한 시선의 중심에는 언제나 지긋지긋하게도 김도윤이 있었다. 기름 한 방울 튈 것 같지 않은 하얗고 깨끗한 피부, 유행을 따라 매일같이 바뀌는 아이돌 스타일의 헤어, 계절마다 신상으로 채워지는 값비싼 브랜드 옷들. 도윤은 교무실 문턱만 넘어서면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범생이었지만 하늘에게 그는 교활한 가면을 쓴 악마, 그 자체였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날카롭게 벼려진 유리 조각처럼 하늘의 여린 가슴을 헤집고 후벼팠다. 어이, 아프리카 공주님 납셨네. 오늘따라 피부색이 더 건강해 보이는데? 태닝이라도 하셨나? 점심시간 식판을 들고 가는 하늘의 어깨를 툭 치며 던지는 말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주변의 몇몇 아이들이 터뜨리는 키득거림은 그 경멸을 더욱 증폭시켰다. 하늘은 그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어설픈 반항은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언제나 더 가혹한 괴롭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하늘은 지난 1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탈출구는 오래된 스케치북과 무뎌진 CB 연필이었다. 아무도 없는 점심시간의 텅 빈 미술실 구석에서 혹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밤늦은 시간 자신의 작은 방 책상 위에서 하늘은 마음속에 응어리진 슬픔과 분노, 숨 막히는 절망,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반짝이는 작은 희망의 불씨까지도 그림으로 토해냈다. 때로는 폭풍 우치는 검은 바다를, 때로는 철창에 갇힌 채 하늘을 응시하는 새를, 또 때로는 이름 모를 들꽃한 송이를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늘의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었다.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어머니와 만나 사랑에 빠졌고 하늘이 태어났다. 하늘이 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짧은 휴가를 얻어 고향에 다녀오겠다며 비행기에 올랐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하늘을 데리고 외가가 있는 이 작은 해안 도시로 내려왔다. 공기 좋은 곳에서 우리 하늘이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하늘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그리고 자신처럼 다른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어머니가 감당해야 했을 서울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곳 해안시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아빠 없는 깜둥이. 초등학교 시절 철없는 남자아이들이 놀려댈 때마다 하늘은 운동장 구석에 숨어 울었다. 어머니는 그런 하늘을 끌어안고 하늘아, 넌 특별한 아이야. 아빠의 용감함과 엄마의 지혜를 모두 물려받았잖니. 기죽지 마렴 하고 다독였지만 세상은 어머니의 말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하늘은 점차 자신의 피부색과 곱슬머리를 증오하게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기 시작했다. 낡은 후드티는 그녀의 갑옷이자 감옥이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잠시 괜찮아지는 듯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김도윤을 만난 순간 그 짧았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도윤은 하늘의 모든 것을 트집 잡았다.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그림 그리는 모습까지도. 그의 괴롭힘은 전염병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번져나갔다. 하늘은 다시 깊은 어둠 속에 갇혔다. 그러던 중 학교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술부는 매년 작은 전시회를 열었고
담임교사이자 미술부 담당인 임수연 선생님은 하늘에게도 작품을 출품해보라고 권했다. 임 선생님은 하늘의 그림 실력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어른이었다. 하늘아, 내 그림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이번 기회에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에 하늘은 망설였다. 또다시 도윤의 표적이 될까 두려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용기가 고개를 들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그림이 아주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가 아닌 자신의 그림을, 자신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봐주지 않을까. 자유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거친 폭풍우를 뚫고 드넓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알바트로스. 그 알바트로스의 검고 강인한 날갯짓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늘은 며칠 밤을 새워 캔버스에 몰두했다. 물감을 짜고 붓을 움직이고 색을 섞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하늘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싹이 자라나는 것 같았다. 축제 전날 방과 후 하늘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완성된 그림을 들고 미술실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이젤 위에 그림을 세우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았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벅찬 뿌듯함이었다. 잠시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감상에 젖어 있을 때였다. 5분 남짓이었을까. 다시 미술실로 돌아온 하늘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캔버스 밖으로 뛰쳐나올 듯 생생하게 날갯짓하던 알바트로스는 더 이상 없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망가져 있었다. 캔버스는 예리한 칼날에 길게 여러 번 그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검붉은 아크릴 물감이 마치 선혈처럼 아무렇게나 뿌려져 있었다. 애써 그린 알바트로스의 눈 부분은 날카로운 것으로 후벼 파인 듯 구멍이 나 있었다. 아, 안 돼. 하늘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신음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다. 김도윤.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도윤은 하늘이 들고 있던 스케치북 속 알바트로스 스케치를 힐끗 보더니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뱉었었다. 까마귀가 나는 그림인가? 너랑 아주 똑 닮았네. 시커먼 게. 그 조롱이 지금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언제나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을 것이다. 또다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찢어진 캔버스 조각처럼 하늘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그림도, 학교도, 그리고 어쩌면 이 산까지도 그때였다.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하늘 괜찮아? 고개를 돌리자 같은 반 최유진이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서 있었다. 유진은 짧은 단발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아이였다. 언제나 활달하고 정의감 넘치는 성격으로 반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하늘과는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그저 같은 반 친구일 뿐이었다. 유진은 망가진 그림과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하늘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주먹을 꾹 쥐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거 분명 김도윤 그 자식 짓이지? 내가 똑똑히 봤어. 아까 네가 미술실에서 나간 뒤에 제가 혼자 휘파람 불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짓을 할 줄이야. 유진의 확신에 찬말에 하늘은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유진은 하늘의 옆에 다가와 쪼그리고 앉아 망설임 없이 하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혼자 끙끙 앓지 마. 아,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짓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절대로. 따뜻하고 단단한 유진의 목소리와 온기에 하늘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와르르 터뜨리고 말았다. 오랫동안 혼자라고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느꼈던 그 길고 외로운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준 순간이었다. 유진은 약속대로 하늘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유진은 하늘의 손을 잡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유진아, 네가 봤다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김도윤 학생을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단다. 그리고 하늘아, 혹시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학생들끼리 장난이 좀 심했던 걸 수도 있고. 선생님은 하늘에 찢어진 그림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듯한 표정으로 두루뭉술한 말만 되풀이했다. 하늘은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명백한 폭력이고 범죄예요. 저희가 직접 증거를 찾겠어요. 김도윤, 걔 분명 어딘가 허점을 보였을 거예요. 유진은 마치 숙련된 탐정처럼 학교 내부에 설치된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영상 열람을 요청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또한 다른 반 친구들에게 그 시간에 미술실 주변을 지나갔거나 이상한 점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샅샅이 묻고 다녔다. 하늘은 그런 유진의 적극적인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유진까지 도윤의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유진아, 그냥 그만둘까?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는 거 싫어. 하늘의 말에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여기서 그만두면 저런 놈들만 신나는 거라고. 끝까지 가보는 거야. 김도윤은 역시나 영악했다. 하늘과 유진의 움직임을 금방 눈치채고 더욱 교묘하고 집요하게 그들을 압박해왔다. 어느 날부터인가 익명의 SNS 계정에 하늘의 얼굴을 기괴하게 합성한 사진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온 시커먼 전학생, 밤에는 안 보여서 스텔스 기능 탑재, 혼혈은 역시 정신적으로 문제 있음 같은 입에 담기 힘든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댓글창에는 도윤의 무리들이 익명 뒤에 숨어 온갖 추잡한 욕설과 조롱을 쏟아냈다. 하늘은 스마트폰을 켜는 것조차 두려웠다. 화면 속 글자들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심장을 찔러댔고 숨이 막혀왔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것 같았다. 유진은 즉시 해당 계정들을 학교 측에 사이버 폭력으로 신고하고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비슷한 악성 계정들은 끊임없이 새로 생겨났다. 도윤은 이제 유진에게도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 유진의 자리에 찾아와 책상을 걷어차며 최유진, 너 진짜 X 되고 싶냐?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빠져. 안 그러면 너도 저 깜둥이랑 똑같은 꼴 만들어줄 테니까 라고 으르렁거렸다.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윤을 쏘아보며 네가 인간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맞받아쳤지만 하늘은 유진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에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사라졌다. 거울 속의 자신은 점점 더 초췌해져 갔다. 결국 하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술 담당 임수연 선생님을 찾아갔다. 임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평소 하늘의 그림 실력을 칭찬하며 유일하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던 어른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은 하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하늘아, 나도 내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김도윤 학생 아버지가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이신 거 알지? 그리고 지역에서도 힘이 꽤 있으신 분이야. 괜히 일 크게 만들었다가 너만 더 힘들어질 수 있어. 그냥 이번 일은 네가 조금만 참고 잊어버리는 게 어떻겠니? 선생님이 새 캔버스랑 물감 사줄게. 그걸로 더 멋진 그림 그리면 되잖아.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하늘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믿었던 어른조차 자신을 외면한다는 사실에 하늘은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마저 놓쳐버리는 듯했다. 이제 정말 이 학교를 그만둬야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해안시를 떠나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날 밤 하늘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와 스케치북,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목각 기린 인형.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마음에 차가운 바람만 스산하게 불어올 뿐이었다.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하늘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유진이었다. 하늘아, 지금 당장 나와. 임수연 선생님이 너랑 나 급하게 좀 보자고 하셔. 아주 중요한 일이래.
유진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하늘은 마지못해 가방을 내려놓고 약속 장소인 학교 근처 허름한 떡볶이집으로 향했다. 떡볶이집 구석자리에는 초췌하고 헬쑥해진 모습의 임수연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은 하늘과 유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사람의 손을 덥석 잡고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할 뻔했다. 너희들의 그 아픈 마음을, 그 절박한 눈빛을 외면하려고만 했어. 정말 미안하다. 임수연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의 심경 변화를 털어놓았다. 며칠 전 유진이가 보여줬던 희미한 CCTV 영상과 하늘이의 눈물 어린 호소가 계속해서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하늘이에게 모진 말을 했던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다고 했다. 그러던 중 바로 어제 우연히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김도윤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의기양양하게 떠벌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했다. 그 까만 년 그림? 내가 아주 예술적으로 조져놨지. 울고불고 난리 났을걸? 쌤들도 다 내 편인데 걔가 뭘 어쩌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더 이상 자신의 안일함과 비겁함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교사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내가 너희들 편이 되어줄게. 아니, 이미 너희들 편이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내가 정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학교에 강력하게 요구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김도윤의 그 추악한 잘못을 낱낱이 밝혀낼 거다. 너희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임수연 선생님의 단호하고 진심 어린 말에 하늘은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유진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만 같았는데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싸워볼 용기가 아주 작은 불씨처럼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임수연 선생님은 약속대로 즉시 행동에 나섰다. 교장, 교감을 차례로 면담하며 학교폭력위원회 개최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도윤 아버지의 영향력을 의식한 학교 측은 처음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임 선생님이 교육청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비치자 마지못해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하늘이와 유진 그리고 임 선생님은 매일 방과 후 미술실에 모여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했다. 유진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도윤의 SNS 비방 글들을 캡처하고 과거 도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해야 했던 다른 학생들을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모두 겁을 내며 만나주기조차 꺼렸지만 하늘이의 진솔한 이야기와 유진의 끈질긴 설득, 그리고 임 선생님의 지지 약속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몇은 익명으로나마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증언해주기로 약속했다. 비록 작은 목소리들이었지만 그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이면 거대한 함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커져갔다. 하늘은 밤늦게까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 진술서를 작성했다. 글을 쓰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 때문이었을 것이다. 드디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하늘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유진과 임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오후 2시 학교 본관 3층 회의실.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 안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쪽에는 하늘이와 유진, 그리고 굳은 표정의 임수연 선생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조금도 위축된 기색 없이 오히려 오만한 미소까지 머금은 김도윤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버티고 앉아 있었다. 도윤의 아버지는 지역 유지이자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평소에도 학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위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도윤 측 변호사는 물 만난 고기처럼 현란한 말솜씨로 하늘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명백히 피해망상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한 학생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저희 의뢰인 김도윤 학생이야말로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한 모함을 받아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제출된 것들 또한 정황 증거일 뿐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하늘이를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듯 몰아붙였고 도윤의 아버지는 간간히 헛기침을 하거나 서류를 뒤적이며 위원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몇몇 학생들은 도윤 측의 위압적인 분위기와 변호사의 집요한 반대 신문에 눌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거나 심지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려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하늘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또다시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의 논리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야 하는 것일까? 절망감이 다시금 엄습해왔다. 바로 그때 임수연 선생님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어젯밤 늦게 추가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떨리는 손이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USB 메모리 하나를 위원장에게 건넸다.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학교 축제 전날 밤 늦은 시간 미술실 복도를 비추던 CCTV 영상의 일부였다. 이전에는 화질이 너무 낮아 식별이 어려웠던 부분이었지만 임 선생님이 사설업체의 도움까지 받아 복원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분명 김도윤으로 보이는 학생이 주위를 살피며 미술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몇 분 뒤 황급히 빠져나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의 손에는 하늘이의 것과 유사한 검붉은색 아크릴 물감통이 희미하게 들려 있었다. 이어서 임 선생님은 또 다른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도윤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던 박모군이 최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임 선생님에게 몰래 제보한 통화 녹음이었다. 녹음 속에서 도윤은 박군에게 하늘이의 그림을 망가뜨린 사실을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며 그 깜둥이년 아주 질질 짜는 꼴이 볼만했을걸. 내가 아주 예술적으로 조져놨지. 어차피 쌤들도 다 내 편인데 걔가 뭘 어쩌겠어 라고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윤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다. 유진 또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사실들과 도윤이 SNS를 통해 하늘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증거 자료들을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조목조목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가 진술할 차례였다. 깊게 심호흡을 한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전히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은 눈빛으로 위원들과 도윤을 번갈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저는 단지 다른 아이들과 피부색이 조금 다르고 머리카락이 조금 더 곱슬거릴 뿐입니다. 그것이 왜 놀림과 따돌림, 그리고 이렇게 잔인한 폭력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이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차별의 순간들, 홀로 삼켜야 했던 모욕감과 수치심, 찢어진 그림 앞에서 느꼈던 처절한 절망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에 대해 꾸밈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때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진실을 용기 있게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아닌 자신의 존엄성을 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학교폭력위원회가 끝나고 며칠 뒤 최종 결과가 학교 게시판에 공지되었다. 김도윤은 학교폭력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강제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의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사이버 폭력에 가담했던 몇몇 학생들도 각각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다. 도윤의 아버지는 학교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했고 학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학교 내 차별 및 폭력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임수연 선생님은 자발적으로 학교 내 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자조 모임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모임에는 하늘이와 유진, 그리고 용기를 내어 증언에